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5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침투 왕조에 대한 내용으로 정복 왕조 이전의 몽골 초원 지대의 주인공이었던 흉노, 선비, 유연, 돌궐, 티베트와 위구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나라 때 최초의 정복 왕조인 거란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만리장성 북쪽에는 수많은 북방 유목민족이 존재했는데 이 왕조들을 침투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 침투 왕조와 정복 왕조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복 왕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계 미국 역사학자이자 경제사학자인 비트포겔입니다. 그는 1949년 중국 사회사 요라는 저술에서 중국사에 등장한 왕조 중에 한족에 의해 건국된 왕조가 아닌 북방 유목민족에 의한 이민족 왕조를 침투 왕조와 정복 왕조로 구분했는데, 송나라 이전에 중국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수많은 북방 유목민족에 의한 국가들을 침투 왕조라 하고 상대적 개념으로 정복 왕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역사는 만리장성 남쪽에 분포하면서 농경을 위주로 생활했던 한족과 장성 북쪽에 위치하여 유목과 수렵 생활을 주로 하던 북방 유목 민족과의 대립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건조하고 추운 자연 환경 속에서 식량이나 여러 생활 물자들이 부족했던 유목 민족들은 남쪽의 한족을 공격하여 필요한 물자들을 약탈한 후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거나 점령지에 남아서 한족을 다스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마 전술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는 한족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후진적인 유목민족들이 한족을 장기간에 걸쳐 통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복자 유목민족들은 비정복민인 한족을 통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침투 왕조와 정복 왕조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침투 왕조와 정복 왕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목민족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 유지 여부입니다. 즉, 침투 왕조에 해당하는 송나라 이전의 수많은 유목민족 국가들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북지역으로 진출하여 한족을 점령하고 통치를 시도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수한 한족 문화를 수용하고 결국 한족에 동화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반면에 거란부터 시작하는 정복 왕조들은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유목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자의식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시행해가게 됩니다.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장성 북쪽 지대에서 명멸했던 유목민족 국가들에 관한 연구는 수많은 역사 기록을 남긴 한족에 비해 인류학이나 고고학, 민속학, 언어학 등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목민족의 기원이나 특성에 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며, 또 앞으로의 연구 성과에 따라 많은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이번 영상은 침투 왕조에 해당하는 송나라 이전의 북방 유목 민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최초의 정복 왕조인 거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침투 왕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이 해당될까요? 침투 왕조에 해당하는 민족으로는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명멸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침투 왕조의 대표적 6민족으로 흉노, 선비, 유연, 돌궐, 티베트, 위구르의 역사를 순서대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침투 왕조는 흉노입니다. 먼저 흉노라는 말에서 흉이라는 글자는 퉁구스어에서 사람이란 뜻이며, 노는 한자에서 노예를 뜻하는 것으로 그들을 멸시하여 부른 말이라고 합니다. 흉노는 전국시대에 처음으로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와 그 뒤를 이은 한나라, 즉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에 큰 세력을 형성하여 중국을 위협했고, 이후에도 5호 16국 시대를 열었던 민족입니다. 흉노에 대해서 알아두실 중요 내용으로 5개를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장군 몽연과 10만 대군을 보내어 내몽골 지역인 오르도스 지역의 흉노를 정벌하고 이후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한교체기를 거쳐 한을 건국한 한고조 유방이 군대를 직접 끌고 흉노 정벌을 나갔다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진시황 죽음과 진한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확대한 흉노는 몽골 고원 지역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서쪽의 월지 등을 격파하여 아시아 최초의 유목민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고, 당시 흉노의 영웅인 이대선우 묵트, 즉 묵돌선우에게 한고조가 백등산 전투에서 전멸 위기에 치욕스런 패배를 당하면서 이후 한나라는 매년 엄청난 재물을 보내고 공주도 시집 보내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데, 조공액 수가 계속 인상될 정도로 당시의 흉노는 막강한 세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무제 때의 내용으로 전한 전성기를 이룬 한무제는 한고조 이후 이어오던 흉노와의 화친 정책을 변경했고, 곽거병 등으로 하여금 흉노를 공격하게 하여 흉노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지만, 군사비 지출이 커지면서 국가재정이 궁핍해지자 전매제와 오수전, 균수법과 평준법 등의 통제 경제정책을 실시했다는 것, 또한 흉노를 치기 위해 장관을 대월지로 파견하면서 비단길이 개척된다는 것, 그리고 흉노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룽장군을 변호하다가 사마천이 궁형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흉노의 분열에 관한 내용으로 한무제의 흉노토벌을 전후하여 세력이 약화된 흉노는 기원전 60년경에 산후자리를 둘러싼 내분인 제1차 분열이 일어나면서 동서흉노로 나뉘었고, 왕소군의 남편으로 유명한 동흉노의 후한야 선우가 잠시 통합했다가 이후 후한 건국 시기에도 흉노는 또다시 수십 개 부족으로 분열되는 2차 분열로 남흉노와 북흉노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장성 이남에 있던 남흉노는 후한에 항복했고, 투항하지 않고 몽골 고원에 남았던 북흉노는 기원 후 89년 후한과 남흉노의 연합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서쪽으로 피신한 북흉노의 일파가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게르만 이동의 계기가 되는 훈족으로 연결되었으며, 이후 후한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저항을 시도하던 남흉노는 216년 조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흉노에 관한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서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지배하에 남아있던 남흉노의 일파가 516국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한 이후 중국이 위초고의 삼국시대로 분열되어 세력이 약화되자 남흉노의 선우인 유연은 삼국을 통일한 진, 즉 서진을 공격하여 멸망시켰고, 이후 서진의 일족이 강남으로 피난가서 317년에 건강족 오늘날 난징을 수도로 동진을 건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진을 멸망시키고 유방의 한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304년에 화북지방에다가 한 즉 전조라고 불리는 나라를 세움으로써 439년 북위 통일 이전까지 135년간의 516국 시대를 생겨나게 한 민족이 바로 흉노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조 멸망 이후에도 516국의 혼란 속에서 흉노족인 형년발발이 407년에 한나라를 건국하기는 하지만 한은 431년에 멸망하면서 흉노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침투 왕조는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은 몽골 고원 동북쪽의 아무르강, 즉 흑룡강과 대싱알링 산맥 주변을 원주지로 하여 동북 방면에서 몽골 고원지대로 이동해온 민족으로, 선비족이라는 말은 선비족이 흉노에 쫓겨 들어가 살았던 대선비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흉노에 복속되어 있던 선비족은 흉노의 분열과 세력 약화를 배경으로 남하여 몽골 고원의 주인공이 되었고, 화북지방으로도 진출하게 됩니다. 북방민족에 의해 세워진 5호 16국 중에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는 전현과 후현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현은 고국원왕 때 고구려를 침입하여 미천왕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가져가면서 왕의 어머니와 왕비 그리고 5만 명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모용왕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선비족을 가장 대표하는 국가는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하고 북조를 열었던 북위로, 북위는 침투 왕조의 전형을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북위는 386년에 선비족의 탁발시 규가 세운 나라였는데, 당시 5호 16국의 최대 세력인 전진이 강남의 동진 공격에 실패하면서 급격히 와해된 것을 계기로 하여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황제를 칭하면서 점차 화북지역 각국에 대한 공략에 성공하게 되어 마침내 439년에 5호 16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화북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남북조 시대를 시작하게 한 나라가 선비족이 세운 북이었습니다. 북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난 위진 남북조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한화정책입니다. 한화정책은 선비족인 북위가 피전복민인 한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을 꾀하는 정책으로,
한화 정책으로 유명한 황제는 북위 제7대 황제인 효문제입니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섭정을 하던 할머니 격인 태황태후 풍씨가 실시했던 삼장제, 균전제 등의 개혁을 이어받았고 친정을 하면서 효문제는 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먼저 그는 수도를 평성해서 중국의 전통적 중심지인 중원지대에 로항으로 천도했고 또한 유목민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했으며 심지어 선비족 황실의 성씨까지도 탁발시에서 한자식 원시로 고쳤고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장려, 유교적인 예법 수용, 태학 등의 학교 설립 등 한족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호한융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문제의 한화 정책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뒤떨어진 북방 선비족이 자신들이 점령한 피정복민인 한족의 선진적인 문화를 수용하여 국가 발전을 꾀하려는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북방 민족 특유의 상무적인 기풍이 사라지면서 선진적이고 화려하지만 문약한 한족 문화의 경향까지 생겨나게 되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군사력을 장악한 무장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급격한 한화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군사 세력들이 일으킨 육진의 난을 계기로 북위는 큰 혼란에 빠졌고 534년에 군사 세력들에 의해 황제가 살해되고 새로운 황제가 각각 옹립되면서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북위는 서위와 동위로 분열되고 정권을 장악한 군벌 세력에 의해 동위는 북제로 서위도 북주로 이어지는데 북위에서 시작된 이런 북조의 국가들이 바로 선비족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화된 선비족에 의해 수나라와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수당시대의 지배 계급인 관롱 집단으로도 연결되므로 흔히 중국 한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조가 당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상 당나라는 선비족 혈통이 국가를 끌어갔으므로 송나라와 달리 당나라가 강건하면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문화 흐름을 지니는 것은 바로 유목민족인 선비족의 기풍이 한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침투 왕조는 유연입니다. 유연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몽골 초원 지대를 통치하던 유목민족으로 원래는 선비족 탁발부의 지배하에 있다가 선비족이 남하하면서 비어있는 몽골 고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책에는 유연을 멸시하여 벌레가 꿈틀거린다는 의미로 연연이라고까지 기록했다는데 같은 선비족 계통인 북위와 사이가 무척 나빠서 북위가 중국의 화북지방을 점령하고 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한족을 다스려가자 몽골 고원을 장악한 북쪽의 유연은 남쪽의 북위와 대립하게 되었고 북위는 북쪽의 유연을 2차례나 공격하지만 그 세력을 꺾을 수 없어서 공존하고 있었는데 5세기 후반부터 약화된 유연은 결국 6세기에 돌궐족 반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침투 왕조로 흉노를 능가할 만큼 막강했던 민족이 돌궐입니다. 돌궐, 즉 퀵튀르크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과 카스피의 주변 지대를 근거지로 발생한 뒤루쿡의 유목민족으로 오늘날의 터키뿐만 아니라 스탄이라는 국명이 들어가 있는 중앙아시아적 많은 국가들의 조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진출하여 유연을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 초원과 몽골 초원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돌궐이 중국 역사에 출연하는 것은 6세기에서 8세기경, 즉 남북조 시대부터 수당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의 혼란 속에 선비족이 세운 북제와 북주로부터 조공을 받고 흑해에서 내몽골까지 이르는 중앙아시아 전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돌궐이 막강한 세력을 지니게 되자 581년에 수를 건국한 수문제는 장성을 축조하여 돌궐의 침입에 대비하면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게 됩니다. 이후 돌궐 내부의 권력 다툼과 이를 이용한 수문제의 이간책이 성공하면서 돌궐은 동서돌궐로 분열하게 되고 서돌궐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된 동돌궐은 결국 수나라에 일시적으로 복속하게 되었으나 이후 고구려 원정 실패 등으로 수가 멸망하고 이연에 의해 당이 건국되는 혼란 속에서 돌궐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당을 압박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의 돌궐은 고구려와도 동맹을 맺게 되는데 6세기 후반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고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당에 대립하기 위해 고구려와 손을 잡은 남북 세력의 돌궐이 있는데 이 돌궐이 동돌궐입니다.
이전 당나라 영상에서 당고조 이연의 아들인 이세민이 황태자 이건성과 권력 다툼 중에 돌궐을 격파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고 형 이건성과 동생 원기를 살해하는 현무문의 변 사건도 돌궐 공격을 위한 파병 활송연이 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후 당이대 황제로 등극하여 통치권을 안정시킨 당태종은 외교적 이간책뿐만 아니라 군사적 영웅답게 10만 대군을 파견하여 돌궐을 공격하게 했고 동돌궐의 11대 가한인 힐리가한을 생포하면서 동돌궐은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당태종의 아들인 당 3대 황제 고종 역시 즉위 초부터 돌궐에 대한 공략에 힘을 기울여서 657년 소정방을 보내어 서돌궐을 멸망시킴으로써 당나라는 일시적이지만 동서돌궐 모두를 복속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서 강대한 세력을 지니고 있던 돌궐은 잠시 위축되었을 뿐 682년 무렵에 다시 돌궐 제2제국이 건국되는데 동쪽으로 거란을 격파하여 대싱알링 산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서쪽으로 예니세이강 주변까지 진출하는 등 돌궐 제2제국의 전성기를 열었던 묵철가현 시대에 와서 돌궐이 다시 강대해지자 무측천 시대의 당나라는 돌궐에 공물과 공주를 보내 혼인관계를 맺어야 할 정도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716년에 묵철가한이 반란 과정에 갑작스럽게 살해되면서 돌궐은 내분으로 쇠퇴하여 8세기 중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이후에도 당말 5대 시대에 주존충과 겨루었던 이극용이나 이극용의 아들로 후당 건국자인 이존욱, 그리고 명군으로 유명했던 후당 2대 황제 이사원, 연운 16주를 거란에 넘긴 후진 건국자 석경당 등이 돌궐 출신이었다는 데서 돌궐족의 영향력이 상당 기간 이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튀르크긴 하자르카 간국이 러시아 남부 키예프 지역까지 진출했다가 셀주크 튀르크 건국으로 연결되는 등 돌궐의 후손들은 오늘날 튀르크족을 대표한다는 터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돌궐 역사 연구에 큰 의미를 지니는 유명한 유적으로 8세기 돌궐 제2제국 시대에 세워진 오르훈 비석이 있습니다. 몽골 오르훈강 유역에 분포하는 이 돌비석들은 돌궐의 군주나 신하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필테긴비와 빌게 카간비입니다. 돌궐 제2제국의 네 번째 카간인 빌게 카간과 그의 동생인 퀼테긴에 관한 내용이 씌어져 있는데 튀르크족이 남긴 최초의 문자 기록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19세기 덴마크 언어학자인 톰센에 의해 해독됨으로써 돌궐이 유라시아 유목민족 최초로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튀르크족의 기원뿐만 아니라 고대 튀르크족과 교류한 수많은 민족들에 관한 역사를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돌궐의 뒤를 이은 민족으로 중국 서부의 토번과 몽골 초원 지대의 위구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침투 왕조는 토번인데 토번은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티베트족, 즉 장족에 의해 세워진 왕조로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이어졌던 티베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조입니다. 티베트족은 오늘날 중국 시장자치구와 칭하이, 스촨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이전 위진 남북조 영상에서 오늘날 중국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 티베트족과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7세기 초반에 제33대 국왕, 즉 첸포가 된 송첸 간포라는 걸출한 영웅이 출현하면서 토번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는 주변의 여러 왕국을 정복하면서 최초로 토번을 통일했고 비단기를 공격하여 당을 압박했으며 티베트 문자 제정과 행정체계 개편 등 토번 역사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명제상 가르통첸을 등용하여 외교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634년에 당나라에 국혼을 요청했다가 당태종이 거절하자 송첸 간포는 20만 대군을 파견하여 스촨 지대를 공격하게 했는데 토번이 만만찮은 국가임을 파악한 당태종은 이후 가르통첸을 파견한 토번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양딸 문성공주를 보내 국혼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현명했던 문성공주는 사서오경을 포함한 수많은 서적과 불상 등 한족의 선진 문물을 포함하여 토번에 적합한 공물의 종자와 뉘의 종자까지 챙기고 수많은 기술자를 포함한 수행원들을 이끌고 토번에 도착하면서 중국의 농업과 과학기술, 문화가 토번에 전파되게 했으며 독실한 불교 신자로 토번의 불교를 소개하면서 이때부터 대소사 등
400여 개 사원이 건축되는 등 티베트 불교도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또한 당나라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라사의 포탈락 궁도 건축되었고 이후 당고종 때에도 토번에 종이와 먹을 만드는 장인과 누에씨 등 여러 문물들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당태종이 시집가는 문성공주에게 고향이 그리울 때 보라고 황금으로 만든 거울을 하사했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낯선 땅 토번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눈물 지으며 시를 남기기도 했던 문성공주는 가는 도중에 당태종의 선물인 1월 보경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며 송첸칸포가 죽은 이후에도 문성공주는 토번에서 30년이 넘는 나머지 생일을 보냈고 죽은 후에 송첸칸포의 무덤에 합장되면서 한족과 티베트의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송첸칸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권을 잡은 가르통첸에 의해 663년 같은 티베트계 유목민이 세운 토요콘을 멸망시키는 등 토번 영역은 칭하 이성까지 위세를 펼칠 정도로 강대했고 안사의 난 이후 당이 쇠퇴하자 비단길의 통로를 장악하여 당과 대등하게 겨룰 정도였으나 불교의 교파 대립과 왕위 계승 문제로 쇠퇴하면서 오늘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달라이라마를 수반으로 인도의 망명정부를 구성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알아볼 침투 왕조는 위구르입니다. 위구르족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튀르크계 유목민족으로 당나라 역사책에는 회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8세기 중엽부터 번성하여 9세기 중엽에 키르키스에 멸망할 때까지 약 100년간 중앙아시아 초원과 몽골 고원을 장악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주로 분포하면서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중국의 소수민족인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지에도 상당수의 위구르인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흉노와 유연의 지배를 연이어 받았던 위구르족은 신장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 지역의 강자였던 돌궐의 지배를 받다가 당과 연합하여 동돌궐을 멸망시켰는데 다시 돌궐 제2제국이 부활하자 일부는 돌궐에 복속되기도 하고 당나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후 744년에 내분으로 약화된 돌궐 제2제국을 멸망시키고 위구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쿠틀룩 빌게쿠일 카간입니다. 당나라 영상에서 751년 당절도사 고선지가 이끄는 서역원 정군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한족 왕조들은 비단길의 통로인 신장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반면에 위구르 제국은 이 전투를 계기로 탈인분지 지역과 주변의 오아시스 지대를 장악하고 이슬람 제국과도 교역하게 됩니다. 이후에 안사의 난이 발생하자 당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구르 2대 카간인 카를룩이 4,000명의 군대를 보내어 반란 진압을 도우면서 도움을 받은 당숙종은 영국 공주를 카를룩에게 시집 보낼 정도로 위구르 제국의 영향력은 상당했고 전성기의 위구르 제국은 카스피해 연안에서 만주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다스렸는데 점차 농경사회로 변화하면서 군사력이 약화된 위구르족은 840년에 또 다른 튀르크계 유목민족인 키르기즈에 의해 멸망하면서 오늘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주로 거주하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중국 정부의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